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시댁의 뱁새 같은 모습을 봐주었다가 큰일을 치르고 정신을 차린 40대 여성입니다. 뱁새라고 하니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이 말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희 시댁의 모습은 뱁새 그 자체였어요. 사실 저희 시댁의 이런 모습은 제가 결혼 생활을 10년이나 하고 이혼을 했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은 아니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은근히 그들의 뱁새 같은 모습을 흘리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더 일찍 정신을 차려 큰일을 막을 수 있었는데 제가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가족, 제가 선택한 가족인 시댁에게만큼은 아량이 넓었고 무조건적인 이해를 했어요. 이제는 물론 알아요. 시댁은 시댁일 뿐 시댁은 제가 바라는 가족이 될 수 없고 시댁은 애초에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 저희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답답하셔도 들어주세요. 일단 먼저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결혼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된 순간부터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결혼을 해서 가능하다면 3명 정도의 아이를 낳고 성별은 딸, 아들. 그렇게 5 식구가 오순도순 사는 모습을 정말 자주 꿈꿨어요. 제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오로지 제가 선택한 사람과 제 힘으로 낳은 아이들. 그 미래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제 꿈은 늘 결혼이었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나의 꿈에 대해 글짓기를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가 한 글짓기나 그림을 보면 온통 가족 이야기예요. 그리고 희망하는 직업란엔 늘 엄마나 부인이라고 썼죠. 물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직업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다른 직업을 쓰긴 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늘 좋은 엄마와 부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게 제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그런 건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아? 요새 그런 꿈을 가진 여자가 어딨어? 여기 있네. 너희는 안 그래? 유모차 끌고 가는 엄마들 보면 예쁘고 부럽고 그렇지 않아? 달랄한 가족들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난 그러는데. 그래서 난 꼭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될 거야. 그런데 그거 인간은 결핍을 욕망하는 거 아니야? 왜 프로이트라고 인간의 정신 같은 걸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너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이야기 말고 뭐 하고 싶다고 우리한테 말한 적 없잖아. 저는 친구의 그 말을 듣고 그 순간 얼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에겐 친구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비밀이 저에게 결핍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프로이트? 당연히 몰랐죠. 애초에 저는 심리학에 그다지 관심이 있지도 사람의 심리에 관심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친구의 그 말은 저를 바닥으로 내려앉혔어요. 그러자 친구도 그냥 해본 말이라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제 가정사를 예측했을 거예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겠죠. 저는 들켰다라는 생각과 스스로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봤죠.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16살이었을 때 그해 여름에 집을 나갔어요. 지긋지긋해. 이렇게 가난하게 지내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상표도 모르는 옷을 입어야 하고 언제까지 하지도 못하는 요리를 해야 해? 그리고 이건 어디서 주워온 건데? 이 집은 아무리 청소를 해도 또 해도 집이 낡아서 먼지투성이야. 나 이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너 그만 좀 울어.
내가 너 때문에 하던 공부도 그만두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대체 뭐가 억울해서 그렇게 우니? 정말 지긋지긋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줄 알아? 내가 뭘 포기하고 여기에 왔는데. 나 오늘부로 여기 떠날 거야. 아버지한테 갈 거야. 자존심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여기서 살 바엔 아버지한테 가서 길 거야. 나 찾지 마. 죽어도 찾지 마. 엄마는 하교를 한 저와 퇴근을 한 아빠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정말 집을 나갔어요. 그때 저는 에어컨이 없는 저희 집에서 공부를 하기 힘들어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런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더군요. 그때 저희 아빠와 분식집에서 저희가 먹을 김밥이며 떡볶이, 순대 같은 걸 사왔는데 그래서 아빠가 먹고 이야기하라고 식탁을 펼쳤는데 엄마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딴 음식도 그만 먹고 싶다고. 그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알아? 그렇게 말하고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어요. 정말 더운 여름이었어요. 저와 아빠는 더운 여름에 집을 나간 엄마를 걱정하며 식탁에 앉아 사온 음식을 먹었죠. 사실 그때 저는 울고 싶었어요. 엄마가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처음이 아니었지만요. 초등학교 그림 그리기 시간엔 가족을 그리기도 하죠. 저는 맨날 그 시간에 거짓 그림을 그렸어요. 저희 엄마의 표정을 매번 인자하게 웃는 얼굴로 그렸거든요. 그건 거짓 그림이에요. 저희 엄마는 매일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말할 때도 샤워를 오래 한다고 저를 혼낼 때도 언제나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그림이죠. 하지만 있는 사실대로 그릴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사실대로 그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하찮다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서 엄마는 저희 아빠와 저를 하찮게 봤다고 그래왔다는 걸 알았죠. 저는 엄마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게 힘들었어요. 엄청 긴장했거든요. 중학생 때보다 어릴 땐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앞에서 춤도 추고 그랬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눈치만 봤어요. 엄마가 터지지 않게, 만두처럼 터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 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행동한다고 미숙한 어린아이가 완벽했을까요? 늘 엄마는 만두처럼 터져서 저를 나무랐어요. 그것도 일상이라면 일상이었죠. 그리고 아빠가 오면 타겟은 아빠가 되었죠. 늘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대체 엄마가 왜 아빠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매번 아빠에게 물어보지 못했죠. 어마어마한 사실을 들을 것만 같았거든요. 이를테면 저를 가져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흔한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들을까봐 겁이 났어요. 그렇게 묻지 못한 상태로 엄마가 집을 나갔죠. 엄마가 집을 나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엄마는 아무리 저희 부녀를 하찮게 봐도 집을 나가진 않았어요. 자주 외출도 하지 않았어요. 늘 집에만 있었죠. 때로는 친구가 없나 싶기도 했어요. 하교하는 길에 보면 아줌마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그러잖아요. 저희 엄마는 그런 게 없었죠. 생각해보면 엄마가 웃는 얼굴을, 편안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인상을 쓰고 늘 윽박지르고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간 그날 저는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랑 왜 결혼했어?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 그럼 당연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지금은 아빠가 너무 못해줘서 못나서 그러는 거야. 너희 엄마가 얼마나 착한데 그걸 네가 쏙 빼닮았고 다 아빠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너는 아무 잘못 없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 먹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웃어? 아빠 보고 웃는 거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아빠는 엄마 웃는 걸 본 적이 있단 말이야? 당연히 있지. 얼마나 잘 웃었는데. 말도 안 돼.
엄마가 요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엄마 여기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잖아.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 너도 친구들이랑 놀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그러니까 셈이 난 거야. 너희 엄마도 옛날엔 친구 많았어. 공부도 잘하고 예쁘잖아. 그리고 엄마는 지금 아빠 도와준다고 예전에 하던 공부도 다 그만두고 아빠한테 온 거야. 그리고 예쁜 너를 낳고 네가 다 크고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다시 공부가 하고 싶나 봐. 아빠가 더 노력해야지.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줘야지. 그럼 나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네? 그건 무슨 소리야? 뭐 혼전 임신? 아니야. 네 엄마랑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어. 얘가 별 생각을 다 하네. 얼른 먹기나 해. 엄마는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저도 아빠도 그때 떡볶이를 먹으면서 국물까지 다 먹으면서 생각했죠.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영영 가버렸다고요. 자기가 살던 세상으로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저는 알지 못했지만요. 그렇게 저는 사춘기 시절을 엄마 없이 자랐어요. 가장 힘든 건 엄마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는 데 있었어요. 딸들은 2차 성징을 하고 여자가 되면서 엄마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엄마가 떠나고 초경을 했어요. 친구들보다 늦었죠. 집에서 초경을 확인했는데 저는 집에 있던 아빠가 아니라 옆집에 살던 친구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너희 엄마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와? 아, 우리 엄마가 지금 밖에 잠깐 나가서 그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나도 엄마 돌아오면 엄마한테 물어볼 거거든? 이거 좀 알려줬다고 유세야. 그러면서 알려주고 생리대도 챙겨준 친구에게 괜히 짜증을 냈죠.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대학생이 되어서도 직장인이 되어서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매번 입학식과 졸업식 때마다 엄마가 오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휴대폰을 확인하며 문자라도 오길 기다렸는데 그것조차 없었죠. 저는 엄마의 생일, 어버이날에 엄마의 번호로 꼭 문자를 남겼거든요. 매년 그랬어요. 그러다 대학교를 입학하고 그러지 않았죠. 미웠어요.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딸의 문자에 간단한 답장도 없는 엄마가 미웠죠. 그러니 친구의 말은 맞았어요. 욕망은 결핍으로부터 온다는 위대한 사람의 말도 맞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친구들과 있을 때, 가족들과 있을 때 저는 무언가 크게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혼자 있기 싫었어요. 그러니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혼자가 되기 싫다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거였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제 마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 주눅이 들긴 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결혼을 하기 위해 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결혼의 발돋움인 연애나 소개팅이 그리 가볍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상대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저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몇 번 안 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회사의 인사팀에 입사를 해요. 그때 신입사원 연수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건축팀인데 저희 회사가 신입사원 연수를 총 4주 했어요. 그중 2주는 회사 전체 신입사원들이 모여 연수를 해서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같은 대학 선배더라고요. 낯선 회사에서 같은 대학이라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연수가 끝나고는 연인이 되었죠. 회사에서 1년 반 동안 비밀 연애를 했어요.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방패가 있어서 그런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신 건지 연애 사실을 들키지 않았어요. 일에 지장이 가지도 않았고 이후에 결혼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렸죠. 이후에 청첩장을 받아도 놀라지 않게요. 그런데 저희 예상과 다르게 다들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전혀 몰랐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구나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뭐 그렇죠. 사내 연애는 복사기도 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토록 원하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남편은 정말 검소해요. 카푸어라고 하죠. 차는 무지하게 비싼 걸 타면서 실상은 백을 꼬다니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욜러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말의 약자가 한때 유행했잖아요. 남편은 그 두 단어를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건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건축쟁이답게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건축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만큼 남편은 절약하고 성실하게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식이나 도박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고요. 복권도 사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한 방울 노리면 썩는 법이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함께 재미로 타로를 봤거든요. 참 좋은 운명이네요. 여자분은 거목이지만 물이 없고 남자분은 가시나무인데 물이 많아요. 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생하기 좋은 운명이에요. 그리고 여자분, 1년 뒤에 결혼할 거라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제게는 농담 같지 않았어요. 제가 좀 융통성이 없거든요. 거목이라는 말이 딱 맞게 말이에요. 반면에 남편은 가시나무의 가지처럼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우선순위도 정해놓은 사람이라 제게 도움을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될 사람에게 저의 가정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 털어놓았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중에 그만둘까, 농담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저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다 끝내자 제 눈을 똑바로 보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네가 성숙하구나. 다른 또래에 비해서. 다 먹었어? 그럼 일어나자. 커피 마시러 갈래?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대체로 이런 말을 들으면 저를 동정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과 말엔 동정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이상하게 감동했다고 할까요? 제가 불행이라고 여긴 일들을 일상처럼 대해줬으니까요. 다행히 남편도 저와 결혼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차근차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안일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해요. 시어머니가 아빠 옆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고 제게 묻더라고요. 어머니는 안 오신 건가요? 그 말을 들은 제가 무심코 남편 얼굴을 봤는데 남편이 저를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아차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니 시댁에선 이혼을 하지 않은 서류상 친모인 저희 엄마가 당연히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무척 당황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당황한 제 손을 잡았어요. 아, 지영이 엄마는 이 자리에 안 올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도 안 올 거고요. 저희가 별거한 지가 오래지만 사실 이혼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결혼식에도 오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별거를 오래 했어도 하나뿐인 딸 아닙니까? 결혼식 부모석에 빈자리에 있는 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좋습니다. 웬만하면 두 분이서 이야기해 오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딸이 하나라고 들었는데 너무하시네요. 요새는 이혼을 해도 별 껄끄럽고 생각한 관계 아니면 참석한다고 하던데 두 분 사이에 무슨 큰일이 있으셨나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아들에게 듣지를 못해서. 지영아, 무슨 일이 있었니? 시어머니가 제게 묻는데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한마디로 망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식 준비를 멈출 수는 없기에 매일 결혼식 준비를 했죠.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에 엄마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의심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엄마였어요. 너 결혼한다며? 너희 아빠도 이야기 안 했는데 네 신랑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더라. 결혼한다고. 네 얼굴 생각해서 와줄 수 없냐고. 상견례 때 이야기도 들었다. 말해줬다면 갔을 거야. 네 신랑 말대로 하나뿐인 딸이니까. 한복은 내가 알아서 하마. 엄마는 그렇게만 말하고 제 대답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니 남편이 제 손을 잡아요. 너한테 미리 말 안 한 건 미안해. 하지만 물어본다고 대답할 것 같지 않았어. 너 어머니 미워하잖아. 이해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여쭤봤어. 어머니, 장모님 어디 계신지. 그리고 상견례 때 있었던 일, 결혼식 때 그대로 겪고 싶은 건 아니잖아. 엄마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빈자리 있으면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뻔해. 그러면서 남편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18년 만에 보는 엄마가 내심 반가워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는 제게 엄마가 다가왔어요. 저는 내심 감동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와 신부 대기실을 구석구석 보더라고요. 참, 하나뿐인 딸 결혼이라고 오라더니 고작 이런 데서 하니? 나는 또 5성급 호텔에서 하는 줄 알았다. 지금 애들 시험 기간이라 얼마나 바쁜데 바쁜 사람 오라고 해놓고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 그리고 그 드레스 너한테 안 어울려. 네 남편이 그 드레스가 이쁘다 하든? 참, 이렇게 미적 감각이 없어서야. 결혼식은 얼마나 하니? 엄마 바쁘다.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찾으러 왔어요. 애한테 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사위한테 인사는 했어? 사돈어른한테는. 무슨 사위, 무슨 사돈어른? 그쪽에서 먼저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집이잖아, 시집. 근데 왜 내가 해야 해? 남편이 예상한 제가 꿈꾸던 감동적인 재회는 없었어요. 저는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화장이 번질까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고생했다고요. 그리고 엄마 때문에 기분도 망쳐서 결혼식 또한 감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이 드레스가 너무 불편했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축의금 봉투를 확인하는데 설마 엄마가 축의금을 가져가려고 온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 이름으로 온 축의금은 한 봉투도 없더라고요. 그건 그것대로 서운했죠. 그래도 딸 결혼식인데 아무한테도 안 알렸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봉투를 정리했어요. 장인어른 이름으로 온 건 장인어른 드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온 건 내가 드릴게. 그리고 당신한테 온 건 당신이 갖고 나한테 온 건 내가 갖고. 그래도 돼? 안 될 게 뭐가 있어. 우리 결혼식 비용도 다 냈고 나머지도 뭐 쪼달리지 않잖아. 이러는 게 마음이 편해. 하긴 남편의 말도 맞았어요. 신혼여행 비용도 다 냈고 전세 대출도 저희 월급에 부담스러운 정도도 아니고 가구할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아빠에게 봉투를 주니까 아빠가 저보고 비상금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남편에게 줬어요. 아빠가 우리 쓰라네? 시부모님은 가져가셨어? 여행 가신다네? 남편이 얼버무리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전 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시댁이랑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게 좋았거든요. 저는 정말 잘 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댁에 자주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저희 시부모님이 올해 주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 일도 도와드리고 식사 못 하셨다고 하면 저녁에 도시락 싸서 가져다 드리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차를 바꿀 때가 되어서
도련님이 자동차 딜러거든요. 그래서 도련님한테 차도 바꾸고요. 그러니 시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우린 그냥 사 먹으면 돼. 날도 추운데 주유소가 얼마나 추운 줄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집 가서 아영이나 좀 놀아줘라. 아영이는 신우이를 말해요. 저희 남편 바로 밑에 동생이요. 남편에게 듣기로 신우이는 영분과 박사까지 땄다던데 직장이 없어요. 제가 시댁에 가도 문을 반만 열고 인사만 꾸벅한 뒤에 들어가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막상 말하면 잘하거든요. 시부모님께 말하는 걸 들어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직장을 안 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시부모님이 부탁하셔서 가끔 시댁에 가서 신우이 밥도 해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테 첫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이었어요. 딸 아들을 원했지만 아들이어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무탈하게 태어나 첫 돌이 되었죠. 저는 돌잔치를 하려고 장소를 알아봤어요. 시어머니하고 같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차를 타더니 말했어요. 34세 낳았으니 둘째는 정말 노산이다. 아니, 34도 노산이야. 너 둘째 가지려면 금방 낳아야 한다. 어쨌든 그러니까 길을 잘 받아야 해. 좋은 데서 돌잔치 해.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지금까지 본 데는 너무 초라하다. 좋은 기가 달아나겠어. 에이, 안 그러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본 데 괜찮지 않아요? 가격도 그렇고. 어차피 요새 돌잔치는 사람들도 많이 안 와서 넓은 데는 필요 없어요. 어머머? 얘가 무슨 말을... 우리 지인 중에 애 돌잔치 온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태영이 아버지 인맥이 좋아. 그러니 좋은 데서 넓은 데서 해라.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내가 얼마 전에 가본 돌잔치는 호텔에서 했는데 애들 한복이 명품이더라. 청담동에서 가져왔다던데 너희도 그렇게 해. 내가 돈은 다 대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인당 식사 비용이 7만 원 정도 하는 장소에 돌잔치를 예약했어요. 총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하고 결제까지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저 엊그제 돌잔치 비용 다 냈는데 여기 영수증이요. 아, 그러니? 일단 기다려봐라. 내가 축의금 모이면 그것까지 해서 줄 테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았어요. 축의금도 다 가져가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둘째가 태어나 돌잔치를 할 때는 총 비용 200만 원에 대해서 소박하게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저를 거지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 앞으로 온 축의금은 또 가져가셨어요. 그때 저는 알았죠. 저희 시부모님 돈 앞에서는 얼굴이 바뀐다는 걸요. 생각해보면 같이 외식을 할 때 식사 비용을 먼저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구차해 보이나요? 그래도 나름 그 연세까지 일하는데 자식들 며느리 한 번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갑이 열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오래 운영하신 주유소를 정리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인근 마을로 이사를 가셨죠. 땅을 사서 그 땅에 집도 짓고 작은 펜션도 주채 지으셨어요. 설계는 건축 일을 하는 남편이 했고요. 그런데 공사를 앞두고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집 짓는데 얼마 보탤 수 없을까? 사실 우리 부모님 나 공부시키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또 아영이는 대학원까지 보내느라 모으신 돈 거의 없거든. 대출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벌이도 마땅치 않고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안 될까? 투자? 그런 펜션 벌이 중 몇 프로 가져올 건데? 그리고 그걸 우리만 보태? 아영이랑 도련님은? 아영이는 알다시피 일을 안 하잖아. 그리고 태수는 지금 결혼 자금 모으느라 보탤 돈도 없고. 자기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굴어? 당신 부모 일이라도 이럴래? 그리고 펜션이야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을 수도 있잖아. 아니
확실히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명의가 될 거야. 내가 설계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안 될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투자는 했고 시아버지 차도 신형 SUV로 바꿔주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되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돈으로 부모님 집 짓는데 투자하고 차 바꿔주겠다는데 왜? 당신 돈 한 푼 안 들어갔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아빠 그 차 10년은 더 탔어. 알아? 자기는 5년도 안 되어서 차 바꾼 주제. 넌 되고 우린 안 돼? 내 차는 중고차였잖아. 연식이 2012년이었다고. 어쨌거나 우리 부모님이 작은 주유소 하면서 우리 삼남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정도 효도도 못해? 그러게 애초에 순정적으로 나왔어야지.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결국엔 내 땅, 네 땅 되는 거라고. 나중에 우리가 살 집이고 우리가 관리할 펜션이라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장담해? 약속 받아낼 수 있어? 각서라도 쓸 수 있냐고.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투자할게. 각서 받아내. 알았어? 그러자 남편은 저와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며 방을 나갔고 그날은 소파에서 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방에 남아 울었네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투자할 수 있죠. 노후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고요. 하지만 일단 상의하지 않고 돈을 보탰잖아요. 그리고 저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둘이 살다가 넷이 되니까 지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효도하는 거라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순간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만만치 않게 힘들게 저를 키웠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부모 잘 만나 땅을 얻어 주유소를 했지만 저희 아빠는 3번에 이직을 했어요. 처음엔 제약회사였고 다음이 보험회사, 그리고 다음이 타이어 공장이었어요. 원래 저희 아빠는 운동을 했어요. 무슨 운동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운동을 계속하지 못하고 운동만 했으니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가지 못하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제약회사는 할아버지 지인이 임원으로 있어서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직을 여러 번 한 것은 처음 하는 영업일에 적응을 못해서 실적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잘렸죠. 아빠는 영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친구도 지인도 전부 잃었죠. 그래서 아빠는 마지막에 타이어 공장을 다니면서 그제야 무사한 일 했어요. 애초에 이런 데에서 일을 할 걸 그랬다. 나는 이 기계를 다루는 일에도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지 멀쩡하면 할 수 있는 일이란 걸 알았다면 애초에 이 일을 했을 거야. 아빠는 요새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 공장 다닌다고 안타깝게 생각할 거 없어. 그리고 저희 아빠 차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저희 아빠는 6년 된 중고차를 제가 초등학생 때 사서 고등학생 때까지 탔고 지금 타는 차는 15년 정도 되었어요. 오히려 바꿔야 할 차는 저희 아빠 차 아닌가요? 게다가 저희 아빠는 제가 결혼을 하고 불이 나게 12평짜리 빌라로 이사를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전에 살던 집은 반전세였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 없이 사는 남편은 왜 이렇게 비굴해 보이는지 아빠가 제 출가 이후 살도 많이 빠져서 더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차를 선물했어요. 외제차로 사드렸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해 고된 아빠를 위해 안마기도 선물 드렸죠. 최고급형으로요. 그리고 그걸 남편이 알게 되었고 순차적으로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너희 아빠 차 바꿔줬다며. 그것도 외제차로? 그리고 요새 선전하는 최고급 안마기도 사주고? 다음엔 뭐 해줄 거니? 다음엔 집이라도 사주려고? 언니, 그렇게 돈 많으면 저도 좀 해주세요. 나도 외제차 몰고 싶다. 엄마, 우리 안마기 바꿀 때 안 됐나? 그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앞에서 제 험담을 했어요. 제 배포가 작다는 둥 융통성이 없다는 둥 나중엔 남편이 불쌍하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짐을 챙겼어요. 어머니, 그리고 아영아,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맞아요. 저 이 집 짓는데 비용 보태기 싫었어요. 애들 키우는 게 한두 푼도 아닌데 악착같이 모은 돈 깨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 돈으로 효도하는데 뭐 어떠냐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제 돈으로 아빠 차 바꿔드렸어요. 왜요? 그러자 시부모님 시누이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무시했어요. 빈정상한 게 1년은 더 갔죠. 두 사람 다 2월이 생일인데 그때 제가 금팔찌를 해주기 전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제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저희 아빠가 그로부터 5년 뒤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5년 정도 투병했고 투병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상주를 했고 저희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전 첫째 날에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대신 손님을 맞이했죠. 그리고 둘째 날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시부모님도 각자 본인들 지인에게 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때 시댁 식구들 지인이 더 왔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지금 사시는 곳 이장이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부녀회 회장이고요. 첫째 날에 시부모님이 휴대폰을 손에 놓지 못하더니 반이 시댁 손님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시댁에서 저희 아빠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험금 수령은 네가 하는 거니? 아니면 아직 이혼 안 한 너희 엄마가 하는 거니? 너희 아빠가 보험회사에서 일해서 그런 것 하나는 꼼꼼하게 했을 텐데. 그러게, 네가 이 약 물고 이혼을 시켰어야지. 이것 봐, 얼마나 복잡해? 그러게, 뭐 대단한 부인 노릇을 했다고 보험금 다 못 받으면 참. 언니, 엄청 배 아프겠다. 그리고 남편조차 저에게 보험금에 대해 묻더라고요. 아, 그리고 차도 빨리 팔아라. 최대한 빨리 팔아야 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네 아빠 살던 집은 어떻게 하니? 설마 그것도 네 엄마한테 가는 건 아니지? 아유, 이래서 가정사 복잡한 애들은 가족으로 두는 게 아니라니까. 유서도 없다니? 시 끝나면 곧장 너희 아빠 집으로 가서 살펴봐. 저는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 집의 이름으로 온 조의금 봉투는 우리한테 줘야 한다? 내 아들 손님 것도 빼놓지 말고. 그러기로 했으니까. 엄마, 적어도 300은 되겠는데? 아니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는 겹치는 지인도 있는데. 겹치는 지인? 웃기지 말아라. 너 나중에 애들 크면 회사 그만두게 될 건데 그럼 우리 아들 지인인 거 맞잖아. 사람이 멀리 봐야지. 안 그러니? 그리고 너 결혼할 때 축의금도 안 나눴잖아. 그때 우리 손님이 얼마나 왔는데 결혼식 비용으로 쓴다고 냉큼 가져가 놓고선? 네? 제가요? 그거 다 남편이 가져갔는데요. 어머님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렇게 가족 사이에 믿음이 없어서 되겠어? 나는 이제 너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어머니, 제가 대체 뭘 어쨌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믿음이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도 할 말 없죠. 믿음이 있는 가족이 그렇게 하나요? 어제 저 빼고 다들 호텔에서 쉬었잖아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요. 그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니까 그렇지. 이건 너희 아빠 장례식이잖아. 그럼 우리 중 한 사람이 남으리?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그리고 아빠 돌아가신 와중에 보험금이요? 유산이요? 그게 가족으로서 할 말이에요? 저는요. 그때 누군가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가 검은 옷을 입고 신발을 아직 벗지 않은 채로 저희를 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희 엄마가 물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웃었어요. 제 3자는 빠지시죠? 그런데 저희 엄마 전혀 주눅들지 않고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장에 가지런히 신발을 두고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조의금을 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왔어요. 제 3자라는 말에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아직 이혼은 안 했으니까요. 무슨 일 있나요? 멀리서부터 큰 소리가 들리던데요. 그리고 늦은 건 죄송합니다. 제가 소식을 못 들어서. 소식 듣고 정리할 걸 정리하니 이 시간이네요. 엄마는 그런 말을 하며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저에게 너무 낯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용히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말할게요. 오늘 너희 아빠 집에서 유언장 확인했다. 보험금을 너와 나 7대3으로 나누어 상속한다는 이야기랑 집도 차도 나에게 주겠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구나. 그런데 나는 필요 없어. 나한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네 아빠를 혼자 남겨두고 갔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걸 너한테 주려 한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보내마. 너는 거기에 사인만 하면 돼. 저는 엄마의 말에 무척 놀랐어요. 시댁 식구들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엄마는 제게 제안 아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너는 회사 그만두고 할아버지 회사로 가거라. 할아버지가 큰 도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내가 말했었나? 하지 않았더라도 가거라. 딱 보니 시댁에서 존중받는 것 같지 않으니 나도 마음 편히 네 자리를 만들어 놓을게. 아주 큰 회사다. 오빠 애들한테는 뜻이 없어서 후계자가 필요해. 지금부터 일을 배우면 나중에 물려받을 수 있을 거다. 다음 주부터 출근해라.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눈치를 줬어요. 아우, 사돈어른 당연히 그래야죠. 얘 후계자라잖니. 어서 하겠다고 해. 그럼 우리는 떼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엄마가 피식 웃었어요. 죄송하지만 그 댁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겁니다. 사실 밖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들었어요. 제 앞에서 순순히 사과하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 딸 이제부터 제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혼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뿐인 제 딸 이런 대접 받고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제 남편이 다 키웠지만요.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제 남편도 이런 생활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껏 챙겨주어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럴 자격 없으니까. 댁도 저도. 그렇게 말하며 엄마는 시댁 식구들을 장례식에서 내쫓았어요. 너는 어쩜 남자 보는 눈이 없니? 날 안 닮았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와서 그런 말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그건 대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이해했으면서 뭘 묻니? 하여튼 넌 네 아빠를 닮아서 확실한 걸 좋아하지. 그러면서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빠의 말대로 엄마는 아빠를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이야기요. 서로 부지런히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를 갖고 제가 태어나 목을 가누기 전까지의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깨달았어요. 부잣집 딸인 엄마가 가난한 아빠를 감당하기엔 속이 좁다는 걸요. 엄마는 좁은 집, 중고로 산 물건, 저렴한 것들 이런 게 마음 편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짜증을 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지만 그의 주변을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좁은 마음에서 비롯된 짜증과 노여움이었죠. 그러다 참다 못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 점을 저에게 사과했어요. 택시에 올라 후회했지만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죠. 학교로 가 박사학위를 따고 도예과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빠와는 가끔 연락을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죠. 제가 눈에 밟힌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네 결혼식에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진심이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진심이 아니었어. 내 하나뿐인 딸이 초호화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차라리 혼자 살아서 내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섞였었거든. 그래도 그런 말을 한 건 미안하다. 상처가 되었다면. 그리고 장례식에 늦은 것도 미안해.
네 할아버지 아직도 정정하거든. 그래서 아직도 네 아빠를 미워해. 못 가게 하더라고. 결국엔 나왔지만. 아무튼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는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으니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하고 저와 밤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뒤에 장례버스에 올라 아빠를 화장하고 추모 공원에 모셨죠. 그때까지 시댁 식구들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모두 제 발목을 잡고 그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하마. 조의금 모두 네가 가져가라. 그거에도 성에 안 찬다면 내가 뭐든지 하마. 우리가 뭐든지 할게. 제발 이혼만은 말아다오.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시댁 식구들이 웃기고요. 참 웃기네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저 엄마 말대로 할 거예요. 이혼할 거고 할아버지 회사도 들어갈 거고요. 조익은 보니까 딱 300만 원 정도 되던데 그 돈 받고 합의 이혼하죠. 어차피 소송에도 불리한 거 아시잖아요. 유산 상속받은 건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도 않고. 제가 알아보니 기여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며 차며 적금이며 다 남편 명의인 건 아세요? 거기서 제 기여도를 따지면 제가 오히려 이득일 텐데요. 설마 남편 기여도가 아드님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맨날 시댁에 가서 청소하고 일 도와주고 제가 그랬는데 당신은 우리 아빠 집 자주 가지도 않았잖아. 그 명의 네가 다 가져가. 대신 친권이랑 양육권은 내 거야. 알겠어? 거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마. 이제 다들 가주실래요? 이왕이면 너도 좀 가고. 엄마랑 서류 정리되면 집어넣어서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시댁에 있어. 빨리들 나가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서. 제 말이 무서웠는지 정말 남편과는 합의 이혼을 했어요. 친권도 양육권도 제가 모조리 가져왔고요. 그때 저는 제 시댁 식구들이 덩치만 크고 심장은 콩알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저 같았으면 안 되더라도 소송해봤을 텐데 이런 식구들에게 뭘 그렇게 쫄았는지 저도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난생 처음 보는 할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일을 배우고 있어요.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일은 처음이지만 그래도 예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넓게 봐서 제가 잘 읽으면 제 아들들도 일자리가 보장된 거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제 아들들만 보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남편은 재혼도 못할 거예요. 제가 회사에 모조리 다 이야기하고 퇴사했거든요. 누가 이런 시댁에 시집 오고 싶겠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사는 마을에 부녀회를 통해 소문을 냈어요. 부녀회에서 저희 아빠 장례식에 온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하긴 누가 사돈어른 장례식에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이장자리에서 내려오고 시어머니도 부녀회에서 퇴출당했어요. 아마 이사를 가실 것 같아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저희 뱁새 시댁에 대한 이야기는 끝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뱁새가 황새 따라하단 가랑이 찢어진다니까요. 저도 제 분수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 볼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부자 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